미국의 7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줄면서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진정시켰는데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도 0.2%였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1% 급등 보여주면서 시장의 탄력을 가득 불어넣어줬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특히 2%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가 장 초반부터 5% 넘게 뛰어오르는 두드러지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4%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연이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계속해서 관망세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이어갈지 오늘 우리 장 증시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빨갛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코스피는 2640선에 안착하나 했더니 어느덧 또 껑충 뛰어올라 2690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1.21% 올라오면서 786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외인들의 사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5,154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도 외인과 함께 2,33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만큼을 많이 팔자세 보여주고 있네요. 7,389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인들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상황 속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졌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포지션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개인이 442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인이 406억 원, 기관이 12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오르면서 벌써 79,000원 매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다시 8만 원 터치할 수 있을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마감할 때만 해도 18만 원 중반대에 안착을 한 모습으로 그래도 어느덧 18만 원까지 회복을 했구나 싶었는데 5% 넘는 급증 보여주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19만 7,300원을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배터리 실명제 수혜에 힘입어서 최근에 삼성 SDI와 함께 강세 흐름을 연이어 보여줬었는데요. 현재가 34만 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1%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살짝 빠졌는데요. 거의 보합으로 봐도 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원 내려앉은 모습으로 92만 9천원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안전 핵심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공개했는데요.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들이 BMS의 주 역할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을 조금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로 풀이되는데요. 현대차 4%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000원 오르면서 25만 3천원 지나갑니다. 6위에서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자와 함께 올라갑니다. 63,400원 지납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20만 500원 올라가면서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최근 관망세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은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현대와 함께 올라갑니다. 2% 강하게 올라가면서 10만 4,800원 지나갑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사주를 불태우면서 열심히 밸류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금융주인데요. 포스코홀딩스를 또다시 제치고 다시 한번 신한지주가 10위권을 탈환했습니다. 각각 8만 4,800원, 5만 6,400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지주는 2% 넘는 급등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두드러지게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소식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제가 시황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란히 빨간불을 켜줬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지금 같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폭이 크지는 않아서 다시 한번 반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 현재가 18만 5,500원 나옵니다. 에코프로는 뒤이어서 9만 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HLB 오랜만에 같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2% 넘게 오르면서 29만 9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HLB는 현재가로 86,300원입니다. 엔캠입니다. 엔캠은 지난 전장에서 10% 넘는 급등으로 마감을 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또 끌었었는데요. 엔캠 어느 순간 또 15%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1만 1,500원 나오고 있고요. 전장 대비 26,500원 뛴 모습입니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7위 자리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휴젤이죠. 또 2% 급등을 하면서 27만 1,0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보톡스 관련주입니다. 삼천당제약 5% 급등합니다. 15만 9,300원 지나갑니다. 코스피에서도 등락폭이 컸지만요. 오늘 코스닥은 더 큰 등락폭이 전체적인 종목들 사이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3% 넘어서 이제 4%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22만 원 지나가고 있고요. 8만 5천 원 뛴 모습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AI 가속기 신제품 출시와 또 HBM 등의 신규 사업 확대로 수혜 기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가켄바이오 올랐습니다. 9만 1,000원 지나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와 함께 잇따라 올라가면서 7만 7,300원 매매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특징주, 바로 K뷰티의 훈풍을 이끄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현재 24% 뛰어올라 7만 3,400원에 매매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투자자죠. 바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미국의 최대 뷰티 멀티샵인 올타뷰티에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오늘 국내 시장의 화장품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한국 화장품 제조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올리패스, 마녀공장, 토니모리도 그 뒤를 잇따라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시죠. 제가 뽑아본 두 번째 특징주는요. 바로 KBI 메탈입니다. 연이은 폭염에 늘어난 전력 소비로 이번에 역대 최대 상반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9% 올라오면서 3,3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 장비 관련주 흐름들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이어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에 AI 수혜주들이 다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구리 가격까지 반등을 하면서 호재 위에 호재가 또 쌓인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KBI 메탈뿐만이 아니라 산일전기 그리고 재룡전기처럼 전선주 흐름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잘 준비해 보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런치박스 소식 열어볼 텐데요. 오늘도 런치박스 알찬 소식들로 가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런치 토크에서는요. 애플 팔고 화장품 담은 워런 버핏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근 애플 주식의 절반을 매도한 워런 버핏이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올타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사인 헤이코의 지분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다고 하죠. 애플의 매력도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또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화장품주와 항공주 그리고 애플 관련주 위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불만나는 리포트 3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했는데요. 휴젤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HMM 소식 이렇게 3가지입니다. 최근 잘 나가는 휴젤은 언제까지 잘 나갈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어닝 쇼크로 하루 만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아모레퍼시픽 언제쯤 다시 16만 원 근처로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마지막으로 홍해 사태로 해상 운임비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데 HMM의 전망은 또 어떨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막힌 투자한기에서는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삼양식품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 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반도체주 흐름이 연일 좋았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제약바이오들이 요즘 많은 관심들 받고 있는데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런치박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오늘 또 1.7%, 코스닥은 1.2%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금요일 날 항상 장에 올라서 마감하면 좋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를 좀 따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워렌 버핏이 또 애플 주식은 팔고 화장품주를 담았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리포트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런치 토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워렌 버핏 애플 팔고 화장품주 올터뷰티를 샀다에 대한 이야기. 과연 이 포트폴리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도 되는 걸까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10년간 가지고 있지 못할 주식은 단 1초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 10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10분 워렌 안에 버핏도 샀다 단타를 팔았다 엄청 쳐라 해요. 네. 이런 얘기죠. 엄청 한다고요. 그러니까 10분 아니면은 10년인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양극단에- 얘기했다가 다음날 자기가 팔고 아주 인생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 사놓고 얘기만 하면 이제 급등을 하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연준 의장 부럽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워렌 버핏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른대요. 네. 명언 해놓고 사람 얼굴 띄워놓고 그렇죠. 그 흑백 사진 만들어 흑백 사진만 해놓으면 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예전에 내가 가치 투자하라 그랬지 언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그렇게 얘기. 투자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도 사실 한 얘기가 아닌데 명언처럼 떠돌고 있는 거 인터넷 다 보면 안 됩니다. 네이버 지식은 틀린 거 많습니다. 금률 맞긴 맞네요. 네네. 자, 그러면 돈쌤님부터 일단 준비하신 자료가 있는데 워렌 네.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워렌 버핏이 개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네. 거기 상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 보고서를 이제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뒤늦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애플을 절반 가까이 줄였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런데 절반 가까이 줄인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는 뭐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저걸 원래 많이 산 게 아니라 네. 샀는데 애플이 그만큼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14년부터 좀 매수를 좀 늘려왔으니까 그렇죠. 두 개를 다 해서 그 인터넷에는 이제 이거를 개인 버전으로 바꾸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팔면 얼마 벌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휴대폰 칸을 넘어가는 그래요. 정말 이제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우리는 그러면 이제 버핏을 이제 무시하지 말라는 건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네. 애플을 줄였다는 거 하고 오늘 또 주제가 되는 게 이제 화장품을 늘렸다는 것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꼭 화장품이 아니라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나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대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어차피 화장품은 올리브영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소비재잖아요. 네. 경기가 둔화되는데 소비재를 산다는 건 조금 넌센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핏은 그 정도까지 경기를 나쁘게 보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을 파는 것은 애플을 왜 샀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장 넘겨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4년, 2015년부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데 사실 그때부터 버핏은 매수를 좀 늘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올라가고 있을 때 더 오를 거를 예상하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버핏은 그런 식의 투자는 거의 하지 않죠. 버핏은 일단 가장 좋아하는 게 애플을 저는 성장주라고 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성장할 때는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이제 무르익은 다음에 그럼 애플이 어느 정도는 마켓 셰어를 가져갈 거니까 거기서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버핏이 정말 잘하는 게 주주 환원에 대한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럼 애플이 그때부터 주주 환원을 늘립니다. 애플은 혁신이 없다 그러는데 애플의 혁신은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아이폰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애플 주식을 사요. 소각을 해버려요. 그렇죠.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즉 소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뭐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웬만한 M7에서 절반 이상을 애플은 자사주를 사요. 그러면 버핏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은 이제 확보돼 있고 전 세계에 저 같은 앱등이들이 한 20%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내놓으면 사는 애들이 있고 선골. 일단 사가지고 욕을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러면 대충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아이폰에서 한 20% 남기니까 이 정도 계산이 되고 그럼 주주 환원이 이 정도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구나라는 계산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페이백이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 애플도 돈 쓸 때가 생겼습니다. AI 때문에. AI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애플도 돈을 써야 되니까 예전처럼 자사주를 못 사겠죠. 그러면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절반 정도 줄인 거지. 뭐 혁신이 없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자사주 매입 여력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겠다. 그리고 이미 늘었기 때문에 절반 줄여도 지금 가장 많은 포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 당연한 리밸런싱이라고 봐도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애플을 IT 뭐 이런 것보다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좀 많이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성숙한 산업으로 네. 보는 것이죠. 장사를 잘하고 경영을 잘하는 필수 소비재 개념으로 그렇죠. 좀 애플을 바라본다.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한테 비슷한 질문을 드린다면 이 애플을 팔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 더 집중이 가는 거는 사실 영혼의 단짝이라고 하는 찰리 먼거가 돌아가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혼자서 어떻게 전략 짜고 어떻게 변화를 줄까 이런 생각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후계자도 정하고 뭐 주주총회에서 얘기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뭐 앞서서 지금 돈쌤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도 뭐 거의 100%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지금 스마트폰에서 지금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AI가 어찌 보면은 우리 두뇌 역할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그것을 적용하는 하드웨어가 앞으로 어떤 혁신이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 특히나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현금에 대한 어떤 쓰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화면 한번 보게 되시면 네. 이게 지금 우리가 2024년 저는 뭐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일 수 있습니다. 네. 2024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한 번쯤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슬펐어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수척해지셨어. 아. 네, 물론 이제 찰리 먼거 정말 영혼의 단짝인 찰리 먼거가 이제 부재로 이제 혼자서 이제 주주총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뭔가 좀 안쓰러웠고 뭔가 살도 좀 빠지신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새로운 후계자 그렉 아벨 이분께서 이제 새로운 후계자라도 임명이 됐고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시장에서는 은퇴를 앞둔 어떤 시점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었어요. 근데 그 은퇴를 하는 그 전망에서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내년에 주총에 참여하길 바란다. 그러니까 내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도 갔으면 좋겠다 내년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현금을 역대급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2024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 애플에 대한 매도 분명히 의미가 큰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재밌는 음모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 하게 되면 코카콜라를 늘 가지고 있는 약간 영구적으로 갖고 계시는 그렇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4억 주입니다. 4억 정확하게 4억 주예요. 와. 딱 이제 00000. 네. 예, 이렇게 딱 4억 주인데 이번에 애플 팔았잖아요. 네. 애플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4억 주예요. 똑같이. 오, 예, 그래요? 한 주도 틀림없이. 자, 그러니까 이건 일각에서 약간 음모론인데 444. 이제 곧 애플도 약간 영혼의 영구적인 주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맞춘 것이냐 뭐 이런 그런 음모론도 음모론이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예, 오. 그러니까 주식수가 너무 똑같으니까 그렇네요. 코카콜라랑. 예, 하여튼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번에 화장품주를 샀던 이러한 부분 워렌 버핏이 물론 소비재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이번 울타 뷰티가 0.1%예요. 사실 되게
작습니다. 예, 비중 때문에 작게 되고. 자,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뭐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가끔 이제 버크셔에서를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오른팔 왼팔 그 펀드 매니저 포트폴리오 매니저 분들이 계셔요. 네. 뭐 테드 콤즈 그리고 뭐 테디 웨슐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의 어떠한 오피니언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투자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좀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좀 작은 부분 그리고 뭐 사실 어찌 보면 화장품주, 특히나 뭐 방산주도 이번에 조금 담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워렌 버핏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어서 샀을까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추후에 뭐 주주총회 또는 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어떤 추측성 기사들, 추측성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좀 봐야 된다.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화장품주에 산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리 뭐 워렌 버핏이 아니고 다른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께서 그 부분을 샀다 하더라도 지금 소비에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하고 지금 뭐 울타뷰티 같은 부분을 보게 되면 여러 이제 현금 흐름이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경영적인 측면, 뭐 좋은 경영적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나오기 때문에 우리 버크셔 회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하는지 그 부분에 이제 부합한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같이 좀 믿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PPT 띄워주신 것 중에 네. 워렌 버핏이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분은 안 싸면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 안 오면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투자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 지분은 대폭 줄이고 그 울타뷰티는 또 샀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두 분은 그 의미를 어떻게 찾게 저는 되는지. 그냥 그 말 그대로 살 게 없나 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살 게 없어서 저도. 화장품. 살 게 없어서. 저도.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요? 비중이 너무 작아요, 사실. 비중이 너무 작고 물론 이제 거기를 애플처럼 샀다가는 뭐 난리가 나겠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그냥 살 게 없으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조금씩 하는 약간 아이, 그런 설마 느낌. 그렇게 하겠어요, 버핏이. 아니 정말 살 게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스토리가 돌아가는 게 그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장에서. 주총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왜 화장품 사셨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남들 사니까 좀 사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요? 여기 새로 하는 친구들한테 좀 뭔가 좀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비중을 보면 이거는 뭐 야. 사실 안 사다가 샀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의미 주목이 있는 되는 거고. 것이지. 그래서 지금 버핏도 지금 늘 고민인 것 같아요. 고민할 친구도 없고 살 주식도 없고 이제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런치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버핏은 지금 살게 없다. 살거 없어서 그냥 남들 사니까 조금씩 샀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박정훈 팀장님은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아니 저도 사실 아까 제가 PPT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네. 사실 뭐 비중이 너무 좀 작은 부분, 뭐 그 부분은 좀 있고요. 전체적인 그 버크셔에서의 그 포트폴리오 보면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 20번째, 21번째 거기 위치에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 물론 그 다른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더 관심 가는 것이 있는데 뭐 처브 같은 그런 기업들이 뭐 비중을 많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지속적으로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그러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뭐 금요일이기도 하고 딜 사이트를 보시는 수많은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제가 매번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보통 이제 13F라고 해서 오늘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기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오, 좋아요. 하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시청자분들께 한번 나눠서 혹시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고 이 월가의 많은 그룹분들 또는 뭐 헤지펀드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사는가 물론 45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는 또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헤지펀드의 큰 사이즈를 봤을 때는 신규 매수한 종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신규 종목을 샀다가 그 다음 분기 다시 다 팔아버리고 그러진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헤지펀드나 구루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 한 번 사면 한 2, 3년을 가져가는 그러한 어떤 투자 스타일도 우리는 꼭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 번씩은 이 사람이 이것을 왜 샀을까라는 고민은 다른 포트폴리오도 한번 보자. 그렇죠. 예,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단순한 한 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좀 보는 뒤에 가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애플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의 차익 실현을 좀 한 부분이 있고 화장품을 산 거는 그냥 뭐 트렌드에 맞으니까 조금 그리고 감아봤다. 이제, 예, 네. 그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애플을 많이 팔아서 현금을 많이 확보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역대급이잖아요. 역대급이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총알들을 나의 후계자들한테 넘겨주는 어떤 작업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너가 쏘고 싶은데 쏴. 그러니까 너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 버크셔의 자산을 오. 너희들의 아이디어로서 써라 해서 이제 워런 버핏은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어떤 역사적인 한 투자의 기는 이제 마감을 하고 와. 그런 어떤 작업을 이제는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그러한 어떤 시점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닐까. 어찌보면 좀 슬픈 시점인데 예, 그러한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네, 뭐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유품을 정리하는 듯한. 근데 아니 근데 나이가 버핏이 36년생인가 그렇잖아요. 30년생. 30년생. 아,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화 그 암살에 나오는 배경이 36년이거든요. 그때 이미 7살이었다. 아, 그래요? 총알자국 보이시죠, 그거? 그때가 36년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와, 그때 그때 6살 이미 때였네. 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 사실 뭐 이 정도면은 그 어디 가다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도 뭐 자연사라고 봐도 되고. 건강하시대 무슨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잘 계시는 분. 그런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정- 거죠. 정리를 할 그런 네. 나이는 확실히 네, 좀 그렇기는 맞다. 하고 그리고 어쨌든 후계자를 임명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다 짜놓고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사실 후계자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후계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저걸 따라할 수 있을까? 라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뭐,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그 사이트 같은 거 말씀해 주셨는데 버핏도 있고 여러 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분들의 그것들이래. 그분들의 이제 오늘 인성 논란 좀 나오겠는데요. 그러게요. 채팅창도 난리 났어요. 보내버렸다고. 와, 이게 아유, 보내버리네. 유품 아니, 좀 정리? 편하게 이러면서 이제는 물음표 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마음의 네네. 짐을 내려놓으셔도 네네. 된다는 그런 거고.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돈쌤이라는 유튜브 채널 가셔서 오늘 인성 간만에 논란 댓글이 좀 제기를-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루들의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근데 그루들도 스타일이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뭐 워렌 버핏 같은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또 하락장에는 늘 불려 나오는 마이클 베리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마이클 베리는 또 어떻게 했나 좀 가지고 와 보니까 두 분이 오늘 다른 분들의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나 그리고 다른 네. 분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 준비하셔서 그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룹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쪽에 있는 마이클 버리는 이번에 뭘 했냐 했더니 대부분 중국 관련 인터넷 줍니다. 뭐 징둥닷컴 이게 테무가 징둥이거든요. 예, 알리바바라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그 나스닥은 너무 많이 갔고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여전히 플러스인데 중국이 최근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일단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늘 너무 빠르시죠. 좀 빠른 게 아니고 한 2년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중국도 한번 사볼 만한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이거 나오면 구글 걸린데 2년 후에다가 마이클 버리 뺏기기라고 적어놓으면 될 거예요. 보통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맞아. 예, 예전에 그 드럼 치실 때, 드럼 치실 때도 그 빅쇼트 나왔던 그때도 딱 2년 정도 고생하시다가 이제 성공을 하신 거잖아. 그것도 막판에 겨우 됐어요. 그렇죠. 안 될 뻔도 했는데, 예. 근데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따라 붙으면 크게 손해는 안 보더라. 근데 이 부분은 너무 빨라서 문제다. 지금도 마이클 버리는 지금 고사 지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떨어져라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2년 넘었던 그래서 것 저는 같은데. 약간 이게 하방으로 돈을 버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망해라 하게 그쵸. 돼요. 근데 경제는 어찌됐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수익을 낼 때 이제 상방으로 얻는 게 맞지 하방으로 얻으면 그
그 도파민 중독에 빠져서 조금 상황을 좀 왜곡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영화까지 나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고평가된 부분도 없지 않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네임밸류가. 네네.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잘 안 하세요, 사실. 마이클 버리를. 왜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아합니다. 마이클 버리. 네, 되게 뭐 투자자를 이런 좋아할 이 수밖에. 냉소적인 시각 이런 부분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늘 넌 누구의 의견을 가장 너는 뭐 받아들이니 할 때 마이클 버리가 항상 상위권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 미국에서는 예, 뭐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고. 하락론자들이 멋있잖아요. 네. 다들 막 우아우아 하고 있을 때 그렇죠. 냉소적으로 막 이렇게 맞아, 얘기하면 이제 일단 멋은 있거든요. 그렇죠. 계좌가 멋이 없었으면 아까 인성놀. 오늘 여러 명 많이 보내시네요. 지금 예. 마이클 버리도 머리만 땡강 잘라가지고 저렇게 났다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그래픽은 제가 한 건 아니라서. 그거는 어디서 따온 거니까 예, 그거는 제가 빼드리도록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 아까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저거든요. 어. 근데 막 자료를 그래서 팀장님이 준비하신 거 막 봤더니 네네. 뭐 그루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막 이런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본인이 네. 좋아하는 헤지펀드 그리고 그루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여러 자료들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워런 버핏의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에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저희가 따라가야 될까요? 지금 뭐 사실 제가 그러면은 뭐 말 나온 김에 네. 사이트를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사이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PPT로 조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요 부분 스탁 서클이라는 이 웹사이트를 아마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요렇게 뜰 겁니다. 요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3F 포트폴리오 사이트. 그러니까 보는 우리가 뭐 재미로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국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겠고 네. 네. 누구 말을 따라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면 네. 월가의 정말 전설적인 구루들은 뭘 사고 파는지를 보고 내가 한번 따라해 볼까? 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좋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보시게 되면 뭐 워렌 버핏,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마이클 버리, 뭐 캐시우드, 그럼요. 돈나무 누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구루들이 막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레이 달리오도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저는 한 화면만 캡처해서 그런 건데 밑에 쭉 보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헤지 펀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서든 뭐 워렌 버핏일 수도 있고 구루들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이 헤지 펀드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퍼포먼스 작년에 38.99%를 기록을 한 겁니다. 와. 그리고 뭐 옆에 뭐 크리스 데이비스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작년에 23.97%를 기록을 했다. 뭐 척악 뭐 에이커 뭐 이렇게 뭐 읽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네. 이분께서는 22.3%. 뭐 이러한 이제 퍼포먼스도 볼 수 있고 이 안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큰 비중 순으로 이제 종목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포트폴리오에 메타 플랫폼스 예를 들면 메타 플랫폼스 제일 위에 있죠. 그럼 타이거 글로벌이라는 이 헤지 펀드는 19.7%를 정말 많은 비중으로 메타 플랫폼스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수익이 지금 220%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른쪽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 거래를 했는가 여기 보게 되면은 메타 플랫폼스를 2023년 4분기 때 뭐 16.1%를 좀 팔았다. 뭐 이런 게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을 한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이거 밑에 요 화살표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네네네. 요거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자, 메타 플랫폼스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요. 과거에 한 5년 동안 이 메타 플랫폼스를 어떻게 팔았고 언제 샀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분기마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아니면 한 번 사가지고 그냥 쭉 가져가시는 구루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또는 작년에 23% 또는 작년에 38%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럼 올해의 이 친구들은 어떠한 주식을 사고 팔고 있을까를 제가 이제 뭐 물론 45일이라는 약간의 텀은 있지만 이러한 큰 헤지 펀드들의 특성상 이거를 한 번에 샀다가 한 번에 다 팔고 그러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면 새롭게 들어가거나 크게 비중을 늘린 그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하나의 투자 아이디로서 생각을 할 만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45일이라는 시간도 어찌 보면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친구들이 왜 샀을까? 또 이 친구들이 왜 팔았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워렌 버핏이 애플 팔았다는 그 한마디에 지금 전체가 술렁이고 있잖아요. 네. 애플을 왜 팔지?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듯이 본인들의 여러 이러한 이제 헤지펀드 구루들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차트도 보시면 아마 저는 좀 재미있게 미국 주식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대 이건 광고가 아닙니다. 저도 사이트나 이런 데 네. 자료를 좀 보면 이제 헤지펀드 중에서는 확실히 좀 타이거가 일단 재밌습니다. 타이거. 타이거 왜요? 좋아요. 돈을 벌 때 확실히 벌고요. 맞아요. 이럴 때도 확실히 있어요. 이 헤지펀드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있고 변동성 좋아하면 저쪽 예, 따라가는 변동성이 좀 강한 편이죠. 일반 구루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트레이딩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타이거 헤지펀드는 좀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타이거 ETF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랑은 완전 이 호랑이하고 저 호랑이는 다르죠. 호랑이 저 미국산 다르죠. 호랑이에요. 같은 호랑인데 종이 네. 좀 다른.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거기서 국장에서 그러니까 그 글로벌 구루들이 국장에 뭐 삼성전자를 샀다거나 이런 것도 나와요? 나오죠. 사게 되면. 그래요? 네, 사게 되면 나오기도 하고. 저기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이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비중 자체가 작기 비중에 때문에 여기는 따라서.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사실 보게 되면 아까 여기 이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헤지펀드는 내 종목을 예를 들면 몇 개를 갖고 있는가도 나와요.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이 타이거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한 36개 정도 종목만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되게 적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오, 네,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분들 보게 되면 그러네요. 97개 갖고 계시고 뭐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뭐 막 1000개까지 갖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비중이 막 1000개를 갖고 있으면 막 1%, 2% 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스타일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정말 뭐 20종목 또 비레크먼도 정말 적게 갖고 있어요. 뭐 9종목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갖고 있으면서도 강하게 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같이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적게 갖고 있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면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저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좀 팁을 좀 드리면 네. 다 보려면 너무 많잖아요. 아, 네. 다 보려면 너무 많으니까 그 일단 보면 그 레이 달리오처럼 레이 달리오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쓰면 이제 좀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도 버핏 관련 책은 많지만 버핏은 책을 버핏은 쓰지 책을 안 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시장 본다고 책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디 뭔가 대외 활동이 좀 많아진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은 그냥 저분은 이제 유명해져서 돈을 버는 거지 수익으로 보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걸 저는 이제 경험으로 느꼈거든요. 그 레이 달리오도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엄청 올웨더. 호응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사계절 내내 읽고 재미없고 뭐 그런 상황이 많았고 개인 투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것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차라리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뭐 타이거 헤지펀드라든가 아니면 그냥 투자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저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가고 이상하게 책을 많이 쓰고 여기까지 뭐 한국까지 와가지고 강연하고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은퇴 이후의 삶을 설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약간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대외 활동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두 분 아니에요? 저는 뭐 그냥 여기 잠깐 30분 떠들고 가는 아 이것도 대외 활동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쓰셨죠? 최근에는 못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쓰긴 한가지 썼네요. 쓰긴 썼는데 책도 쓰고 네. 유튜브 네. 하시고 방송도 나오고 야. 대외 활동하는 사람 조심해라. 잠깐, 그게 나다. 오늘 금요일 딜 사이트에서 여러 명 죽고 갑니다. 네. 한경 나오시고 딜 사이트 나오시고 여러 명 삼성 죽고 가요. 나오시고 예. 대외 활동 제일 많이 하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이 저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시니까 마무리하는 걸로 저 사이트에서 그 글로벌 구루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요즘의 트렌드는 뭡니까? 저 주식들 사는 거나 아니면 매매나 이런 거 보면 트렌드 제가 같은 게 좀 크게 공통적으로 두 있을 개가 것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다 못 봐서 이게 하나로 뭐 다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비중을 많이 팔았어요. 일단. 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하는 종목들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워렌 버핏,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거의 비슷하게 네. 큰 덩어리는 확확 줄이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갔는데 비중은 정말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같은 비슷한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다음에 또 대선이 앞서지면 뭐 변동성도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뭐 많이 좀 줄여나가고 있다. 그 부분은 제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 변수가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해서 그런 공통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뭐 많은 이제 분들께서 M7에 대한 집중도가 많았었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고. 그런 어떤 랠리적인 부분 그리고 AI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찌 보면 뭐 전기차도 캐짐이 있듯이 AI도 캐짐이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위험도를 좀 분산시키는 그러한 어떤 뭐 매매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늘 이제 강세론자하고 비관론자는 충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나름 운영에 있어서 자유를 갖고 있는 헤지 펀드들은 좀 여전히 공격적인 뭐 타이거 글로벌 같은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M7 노출도가 너무 높았다 보니까 최근은 이제 그 기계적인 리밸런싱도 나올 수밖에 없었고 하필 근데 오른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최근에 그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는 그 최근에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띄웠어요. 뭐 지금 이제 우려감, AI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AI 돈 들어간 지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1년 반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팔고 싶으니까 이제 분위기를 좀 만들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서는 호응을 했고 그게 매도가 매도를 불러가지고 최근에 지난주에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금 이제 침체로는 안 가는 것 같으니 어제 지표만 하더라도 헤드트릭이 나왔잖아요. 세 개 다 좋게 나왔으니까 다시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 자신감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씩 또 들어가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이게 M7이 바로 V자를 갈지 네. 아니면 다른 주도주가 좀 끌고 갈지 그거를 지금 눈치 보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역시 눈치 보기 장세가 거기 포트폴리오 봐도 공통적으로 좀 나타난다. 네,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 결정이 나면 그때 좀 따라붙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M7밖에 사실 몰랐거든요. 미국 네. 주식 관련해서는. 근데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13F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네.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알게 되니까 앞으로 좀 미국 주식 종목 공부하는 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하는 뭔가 희망의 빛을 봤어요. 팀이 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한 줄 평을 들어야 될 시간인데 예. 박정훈 팀장님이 관련된 한 줄 평을 좀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예. 들어보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뭐 물론 워렌 버핏으로 시작했고 화장품에 대한 뭐 이야기로 시작은 했지만 네. 이러한 이제 일들이 분기별로 끝날 때마다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제 13F 이런 게 나올 때 종목을 보기 전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의 스타일을 먼저 공부를 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우리가 견고하게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러한 뭐 구루들의 또는 헤지펀드들을 좀 공부하는 것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투자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향도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돈쌤님의 한마디는요? 저는 이제 비껴가는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한 이틀짜리 지나갔다. 지나갔죠. 예, 주말 포함해서 4일, 이 영업일짜리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V로 갈지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좀 교체를 갈지 우리 한번 잘 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서로 이제 막 딜 넣으니까 서로 막 뭐 얘기를 하니까 딜 넣는 데라서 딜 사이트냐는 얘기가 서로 딜 넣는 그 딜이 그 딜 맞지 괜찮네. 않습니까? 네, 괜찮네요. 극딜 사이트를 채팅을 잘하고 있어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딜 넣는 게 뭡니까? 저희는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네. 또 친하니까 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거. 오늘 한 저는 이제 오늘 네 분이 거래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 딜이라고 벌써. 생각을 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PD님은 요 사실 화장품 왜 들어갔을까 요 얘기 듣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화장품 그냥 남들이 담으니까 조금 담은 아니, 거예요. 근데 의미 저는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경기 침체 뭐 그렇게 우려 없으니까 우려 없으니까 소비재로 들어갔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서치 센터가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미국의 성인 9,0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당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등록 유권자 응답자의 46%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목해 45%를 얻은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은 센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합병과 관련해 양사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24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액은 194억 달러, 한화 약 26조 4,03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M그룹의 해운 부문 계열사 대한해운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22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이 주주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준법, 윤리경영 강화를 골자로 한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인도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타이거 인도니프티 50 ETF 순자산이 6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주요 기업의 오너 경영인 보수 현황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약 118억 원의 보수를 받아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중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라이프 시멘틱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압 분석 소프트웨어인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맛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맛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출발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다룬 휴젤 리포트로 시작할 텐데요. 요즘 코스닥 시장 상위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윗순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어느덧 7위 종목으로 좀 안착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2분기 실적이 이 회사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예, 휴젤이 우리가 그동안 좀 실적에서 보여줬던 성과들을 봤을 때보다 주가의 반영도가 굉장히 좀 떨어졌었고 네. 월봉 주가를 보면 2021년도 7월 주가가 27만 9,500원. 그러니까 오늘도 뭐 사상 최대 실적 기조에서 거의 이제 월봉 주가 부분까지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이 그만큼 굉장히 큰 기대감과 성장에 관련된 어떤 외형 가치 부분을 많이 주가에 좀 반영시킨 것과는 좀 대비적으로 휴젤은 상당히 좀 그렇지 못했다는 측면들이 좀 과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에 사실 뭐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ITC 소송 그래서 누가 균주를 도용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좀 싸우느라 사실 주가가 갈래야 좀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하면서 오히려 최근에 뭐 ITC의 예비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그러네요. 2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인 지표를 좀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좀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추정치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8.8%가 좀 증가됐던 3,797억을 좀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33% 정도 증가가 됐는데 톡신 시장이 계속해서 이게 뭐 올해 뭐 갑자기 좀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네. 2021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2022년도, 2023년도에서 계속해서 그 판매량들은 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만 좀 반영되지 못했어요. 네. 이런 좀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현재 해당된 어떤 이 향후의 어떤 성장성 내지 기업 가치의 어떤 이 반영 효과들이 주가로 서서히 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적의 좀 내용들을 보면 사업부의 견조한 성장이 연간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뭐 아시아와 호주양 고성장 그리고 브라질의 파트너사가 계약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남미구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좀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과거에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다 이런 소리 많이 해요. 그렇죠. 그쵸. 네, 우리도 동안이다. 외국 사람들 보면 30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더라. 네, 좀- 성숙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좀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굉장히 연구의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 뭐 최근에 화장품이 좀 잘 팔렸던 계기도 미국에서 그동안 뭐 기초 케어 한 2종 정도 썼다면 한국에서 6종, 7종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K-뷰티에 관련된 그리고 여기다 뭐 톡신이라든가 필러 제품이 굉장한 좀 큰 수요가 굉장한 어떤 수요가 좀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 안에서 성장성, 고성장 기조를 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 좀 보였고 중국 시장도 25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던 2022년도 최고치 부분에 이미 좀 경신을 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2022년도 후반기 이상의 성과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과에 대해서 특히 리포트가 약간 미국 시장의 활약을 되게 네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내 톡신 시장의 최강자가 휴젤이고요. 네. 과거에는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톡신 시장 시장점이 1위였어요. 음. 그런데 휴젤한테 밀려나고 대형제약의 뭐 나보타 소송이 계속 좀 길어지면서 메디톡스가 사실상 뭐 시장에 좀 우위자리를 좀 내놓게 된 계기로 좀 작용을 했는데 네. 지금은 휴젤, 메디톡스, 그다음에 대웅제약 손으로 이제 시장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휴젤이 이런 어떤 이 싸움 안에서 미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했고 미국과 유럽과 중국 시장에 모두 시판 허가를 받은 유일한 업종이 아닌가. 지금 메디톡스는 아직 미국 시장 진출을 좀 못하고 있고요. 네.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휴젤보다 좀 빠르게 시장 진입을 좀 했지만 아마 본격적인 어떤 성과들은 휴젤이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7월 달에 첫 물량을 선적했던 레티보입니다. 레티보가 매출 기준 부분에서는 약 150억 원 정도의 초도 물량들이 좀 공급됐을 거다라는 어떤 추정설 그리고 여기 대해서는 뭐 글로벌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이 사실 톡신 시장이 1위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휴젤이 여기 관련된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뭐 가격 전략들에 대한 이점들을 보다 활발하게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좀 만약에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면 점유율이 좀 더 빠르게 증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이 톡신 시장 1위면 확실히 휴젤이 거기서 활약할 때 휴젤도 글로벌 톡신 시장 1위 자리에 딱 탈환을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가능성을 지금 막 제가 봤습니다. 일단은 네. 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 워낙 미국 시장에는 이 엘러건프톡스가 네. 아직까지는 막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시장 점유율이 흔들렸다. 그러니까 이 틈새 시장들은 네. 고가의 어떤 이게 성분적인 어떤 부분들이 더 좋냐 나쁘냐를 이제 탓하기보다는 가격적인 이점. 그래서 더 많은 병원들이 네. 더 많이 처방을 해주거나 더 많이 시술을 해주는 그런 걸로 좀 연동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일 텐데 아마 가격적인 이점과 아마 여기 관련된 어떤 비교 우위 성능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휴젤이 지금 이제 막 7월부터 초도 선적이 좀 들어갔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실적 기대치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내년도가요? 있습니다. 네. 가격에 이점이 있는 만큼 마케팅을 조금 더 잘해서 틈새 시장 공략을 좀 제대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 상륙 작전 개시 주가는 지금부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지금부터 틈새 시장 공략 좀 잘해보자. 네,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다룬 아모레퍼시픽 소식인데요. 어닝 쇼크 이후에 네. 하루 만에 주가가 엄청 빠졌고 벌써 30% 가까이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주분들께서는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아모레퍼시픽이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올 만큼 굉장히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못 나왔을까요? 일단 실적의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컸었고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서도 한번 다뤘던 종목이 아모레퍼시픽인데 네. 저도 소위 말하는 좀 뒤통수가 좀 얼얼할 정도로 참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 저는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주석도 읽어보고 좀 찾아도 보고 좀 체크도 좀 해봤는데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코스알엑스에 대한 이 실적 기인도가 2분기에 덜 반영됐고 이게 2분기에 다 반영되지 못하고 3분기에 좀 이연됐던 침이 좀 크지 않았나. 아, 3분기로 밀린 거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객관적 시간으로 다시 접근해 보면이라는 코멘트가 좀 있지만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코스알엑스의 실적 추정치가 사실 이 너무나 높았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매출액의 경우에는 뭐
7억 원. 항상 네. 제가 강조드렸던 OPM, 영업이익률이 20%에서 25% 이상은 되는 기업을 우리가 좀 선별해보자라고 좀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죠. 맞아요. OPM이 30%대예요. 30%대의 OPM 좀 추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온기 배출액이 1,430억 원, 38%가 증가됐고 이 부분이 3분기에 좀 이연됐어요. 셀수로 인해 인식되는 것에 좀 기인됐고 해당 분이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1,932억 원이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2분기에 코스알렉스의 전체적인 실적이 다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서 이제 판매됐던 그런 일부 정도 어떤 판매량의 호조들을 확인을 했지만 이게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에 상당수 좀 이연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법인의 적자가 예상보다 조금 더 컸다. 적자는 400억을 좀 기록했는데 예상보다 100억 원 이상에 대한 적자 규모가 더 컸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설화수 재고의 환입 영향 때문에 플랫폼 거래 구조 변경에 따른 결과다. 그러니까 이게 재고 자산에 대한 어떤 변동 수치가 만약에 판매량으로 좀 잡지 못하고 다시 뭐 판매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재고 자산으로 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어떤 결과라서 이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손실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차이가 좀 있었고 국내 수익성에 대한 부진 부분은 면세 매출 부분이 25% 이상 감소됐다라고 좀 언급을 하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에 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인바운드 수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의 아모레퍼시픽 거 사기보다는 올리브영이나 인디브레드 제품 선호도가 더 크게 좀 증가된 네. 그런 흐름들이 전반적인 어떤 국내 판매량도 굉장히 좀 큰 감소 요인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많이 빠진 거 보고 사볼까 했는데 역시 안 사길 잘했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네. 예, 저는 좀 차이가 좀 있는 게요. 네. 지금 단기 낙폭이 너무 강했다는 게 한 적정하게는 주가가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 형성돼 있던 주가가 단기 하방이 좀 컸고 그다음에 여기도에서는 패닉셀 장세 여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락 전 지점까지도 아직 회복하지 못했던 점.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는 뭐 20만 500원 대비해서는 저점이 거의 뭐 10만 원대 초반, 11만 5천 원 부분까지 주가가 좀 밀렸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은 맞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3분기 실적이 정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순하게 막연하게 3분기나 좋아질 건 사봐야지 이런 것보다 3분기 실적을 한번 확인해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리포트의 또 말미를 보면요. 네. 저점 매수 접근은 손익악화가 마무리되는 연말 시점 다시 고민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좀 언급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 3분기 실적 확인하고 연말에 얼마만큼에 대한 이 북미 시장이 회복될 수 있고 이게 성과를 좀 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 다시 고민해보자. 이건 좀 너무 늦은 얘기지만 네. 연말까지는 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한 10월부터 10월부터요. 그렇죠. 뭐 8월 수출 데이터, 9월 수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북미 시장에 대한 공급량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가 좀 확인이 된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 다시금 저점 매수 저는 공략 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패닉셀이 많이 나왔고 또 너무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직은 타이밍 아니다. 네. 10월까지는 지켜보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해보고 조심스럽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뒤통수 맞은 주가 3분기는 제발 좀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기 제발 좀 회복해서 뒤통수에 약 좀 발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HMM 리포트인데요. 리포트에서 2분기 실적과 비교해 3분기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실적들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지 3분기의 실적이 오를 기대감,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항상 리포트의 어떤 의견들을 보면 긍정적인 지표가 있고 부정적인 지표 두 가지의 지표가 있죠. 근데 네. 항상 해당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다 따라갈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주는 어떤 객관적인 부분들은 참고를 하고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좀 맞을까? 이건 좀 아닐 수도 있을까라는 의심도 한번 좀 저는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항상 제가 해운주의 경우에는 리포트 볼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항상 강조했던 수주? 수주, OPM? 그다음에 해상, 운임비? 그렇죠. 네. 운임이 과연 계속해서 좋아질까?
운임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해운주가 올해 1분기부터 계속 보면요, 이 홍해발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해상 운임이 올라갈 수 있다. 1월달 기사부터 찾아보고 2월달, 3월달, 4월달 기사 찾아보면 다 해상 운임 다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런데 운임 지표 어떻게 되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BDI 운임 지수가 2,000포인트가 전 적정선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해당 지표에서 계속 꺾여서 아직까지도 2,000포인트를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경우는 뒤늦게 발동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보다는 네. 이 고부가 관세가 8월로 좀 발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단기간 좀 급증했던 게 네. 그래서 3월 중순 그리고 3월 후반으로 좀 이어질수록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과 5월, 6월 여기 하는데 기저효과가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BDI 운임지수, 건화물선이라든가 WS 지수라고 하는 우리가 유조선 지수, 네. 그래서 뭐 탱커선이라든가 뭐 건화물선의 경우에는 운임 단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에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이다라고 보고 다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은 HMM이 컨테이너를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예상치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언급한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도 보면 일단 실적은 좀 잘 나왔습니다. 2분기의 경우에는 매출이 2조 6천억 원 좀 했는데 네. 25%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6,444억. 그런데 여기서는 시장 컨센서스를 좀 11% 하회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회보다는 전 대체적으로 좀 부합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좋게 보는 기사들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HMM의 경우에는 2분기는 저는 컨센 하회보다는 그래도 정도는 어느 정도는 전 부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3분기 1조 원대 영업이익을 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 2분기 상승분은 3분기로 상당히 이 단가의 운임 연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을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운임 지수가 우리가 항상 선행 지표잖아요. 네. 지금은 올라간 거 알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죠. 있으니까. 네. 자, 이 부분이 4분기 실적량은 그때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숫자가 찍히고 단순하게 지금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졌으니까 3분기를 대비해서 또 사야지. 이것보다는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5주 정도는 좀 횡보를 했는데 다시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러 개 있을까? 운임이 그래도 적정선을 좀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추이를 좀 지지해주고 있나?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이 좀 든다면 4분기 기대 요인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5주 연속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만약 6주 후 2달로 석 달로까지에 대한 이 하락폭들이 좀 더 커진다면 이제는 모멘텀의 관점이 아니라 리스크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상운임의 경우에는 항상 실적이 주는 어떤 방향성보다는 해상 운임지수, 그다음에 글로벌 운임지수의 어떤 연동 효과들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2분기에 긍정적인 일단 실적 보여줬고 단가 운임 연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3분기에는 더 좋을 거다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쳤지만 네네. 이제 대표님께서는 해상 운임비를 같이 봐야 되고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5주 연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경계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떨어지는 운임지수가 팩트, 현혹되지 말자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운임 지수를 실적보다 해운주는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젤과 아모레퍼시픽, HMM 세 가지 종목 소식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점심시간 전에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4% 플러스 2693, 2700선 갈랑말랑 하는데 결국은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8%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1.1% 플러스 785, 이쪽 선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현물에서 코스피 6,300억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2,700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한 38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오늘 상승 그리고 수급의 유입 플러스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거를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경기 침체 업데이트.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다 뻥이었대. 다 뻥이었대. 네. 외국인들 열심히 이제 주식 사겠대. 그러면서 반도체 쪽에 오늘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선물 쪽에서도 좀 강하게 좀 매수, 아주 강은 아닌데,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 약간 개점 휴업이었어요. 개점 휴업이었는데 수요일에 조금 매수가 들어와주고 오늘 같은 날도 좀 제법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저도 원래 사실은 V자 반등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한 2,700포인트 중반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하락해서 떨궜을 때 진짜 급격하게 너무 무섭게 얻어맞았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죠.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 뭐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그렇지만 네. 올라오는 것도 살짝 조금 올라와줘가지고 이게 진짜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할 때 2,700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런 게 더 무서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사죠. 그러니까요. 네, 눌리면 사야지 했는데 안 눌려주고 오르니까 내일 좀 조정 나오겠지 하면서 지금 야금야금 하면서 벌써 2,700포인트까지 온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격한 조정 가능성보다는 좀 행복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유창희 대표님이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네. 그 하락에 대한 그런 생각들 플러스 반도체를 좀 많이 담자 AI 네. 버블론 안 끝났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굉장히 빨리 말씀드렸죠.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수급 공백, 신용 융자가 한 3조 원 가까이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빈 공간, 곳간에 어느 쪽에서 이제 들어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일단은 뭐 오늘까지만 본다라면 반도체 제법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를 또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수급 공백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강하게 특히 하이닉스가 6% 7% 이렇게 또 반등을 해줘서 20만 원 코앞까지 다시 온 상황입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이 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짧게만 해주신다면? 네, 일단 뭐 엊그제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문제점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엔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완화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의 투심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창희 대표님처럼 이제 반도체가 아주 좋다라는 말씀보다는 하이닉스 기준으로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가격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쵸. 거의 2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올라오고 있는 데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견고하게 우상향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의 포인트는 돌아온 외국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외국인 수급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도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잘 가기는 가는데 그 안에서 또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갭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일단 제약바이오는 제가 봤을 때 하반기 때는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에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또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과거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었던 시기를 대입해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매수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제약바이오 강세에 여전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주제를 많이 다룰 텐데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도 올려주시고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순서부터 첫 번째 순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발제한 이야기인데요. 주제 보여주시죠. 반등 시동 거는 K반도체. 사실 시동은 이미 걸린 것 네. 같아요. 시동은 걸린 것 같고 이게 어디까지 더 봐야 되냐,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상승 랠리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한테 자, 지금은 네. 지금 이 위치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신규 진입도 지금 뛰어들어도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의 공백이 반도체에 발생을 했고, 반도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장에 발생을 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쪽에 채워지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저는 이게 또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9월 중순, 9월 말까지 시장이 완만 상승을 다시 보여준다. 그래서 뭐 2,800이 됐든 2,900이 됐든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 주역은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반도체가 조금 지나고 나서 본다라면 조금 이유 없이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올랐다. 고평가 논란.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 기업들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지난 5월 달부터 주식이 주장창창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평가인가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실적 둔화에 대한 어떤 실적이 이제 피크다라는 이제 걱정인데 물론 실적 피크가 내년 뭐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3분기, 4분기 실적만 본다라면 하이닉스로만 따졌을 때 최소한 6조에서 7조 사이 영업이익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분기, 4분기가. 그런데 여기서 실적 피크다고 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고점 대비 40%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15만 1,000원까지 빠졌으니까요. 24만 원 가던 주가가. 그러면 아무리 실적 피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소부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 모든 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고점 대비해서 7월 달부터 혹은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8월 5일까지만 봤을 때 한 30%, 40%씩 빠진 종목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그 반등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하고 우리가 이제 특히 지난주죠. 지난주에 사람들이 많이 말했던 섹터가 뭐냐면 조선 바이오예요. 시장이 약했다가 올라왔을 때 제일 강했던 섹터가 조선 바이오니까 이들이 계속 주도주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최근 일주일만 본다라면 조선 바이오는 오른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못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조선 바이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 여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번 출렁이고 나서 반짝 딱 첫 반등 주고 나서는 조선 바이오가 딱 하락한 걸 회복하고 나서 더 못 갔다라는 거죠. 더 못 가고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힘을 내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앞으로 뭐 한 달이 될지 한 달 반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퍼포먼스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저는 하이닉스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한 5종목 정도 7월 1일부터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군들 제 기준에 봤을 때 좀 중요해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한 4종목, 5종목 말씀드렸는데 그들 종목군들은 다른 반도체 소부장 대비해서 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강한 상승을 완전 V자로 올라와주면서 52,000원 거의 뭐 55,000원이면은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 고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좀 탄탄한 기업들이 아직은 여전히 좀 있다. 특히 유진테크는 이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고점이라고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55,000원 돌파한다? 그럼 신고가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재규 본부장님도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최근에 8월 13일, 12일, 뭐 14일 이렇게 리포트가 나온 게 목표 주가가 다 11만 원, 11만 5천 원, 12만 원. DB에서, 한화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12만 원. 외국계에서는 13이랑 15도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예. 그러면은 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진짜 요 정도 쳐다볼 수 있는지. 왜냐면 이 전에 상승을 할 때 사실 엔비디아 따라가는 경향이 매우 강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도 오르기는 오르지만 다시 전고점을 트라이 할 것이냐. 여기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어서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혼자서 요 가격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10만 원을 넘어가는 것은 당장에 생각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정 기간을 좀 거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28일 날. 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느 정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뭐 11만 원, 13만 원은 아니어도 뭐 8, 9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8만 원은 너무 가깝고요. 한 9만 원 정도는 저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땐 9만 원까지는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에서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잘 버텨주는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방금 전에 뭐 이야기가 나왔었던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월덱스라는 이런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10%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21선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수가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종목군들이 좀 따라붙는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중에서 몇몇 그동안 오르지 못했었던 기업들이나 3분기와 4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거나 매출액이 늘어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신다면 지금 일단 주가가 잘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라오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많이 돌려 세웠죠. 네. 근데 이 중에서 120일 이평선을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살짝 매물대가 두껍지 않을까 다른 종목군들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돌파한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들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라든지 앞서 뭐 말씀드린 커치 쪽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있는 월덱스 같은 기업들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주제 마무리로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린다면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까지 더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만약에 대형주를 보신다라면 하이닉스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 네, 하나만. 하이닉스 하나만. 왜냐면 하이닉스가 못 가면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용가리 통짜를 살면 먹어도 못 간다 생각하고 있고 소부장을 보신다라면 일단은 수급이 좀 받쳐주는 종목군들 그리고 좀 실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거 비슷합니다. 뭐 PSK 같은 경우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기업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유진테크 이제 고점 돌파에 트라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KC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가다가 좀 흘러내려 버렸어요. 7월 달에 신고가 내고 나서 흘러내렸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또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 기업인데 이번에 반등을 전혀 주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차트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시장 대비 너무 약한 건 맞습니다만은 좀 저점을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일부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기업들은 조금 지켜보면서 분위기를 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소한 저는 21선이 돌파되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늦진 않는다. 그러면은 21선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딱 주신다면 하이닉스. 하이닉스. 네. 얼마까지 보세요? 저는 일단은 한 최소 한 3만 원. 일단은? 일단 23만 원, 22만 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실 판단하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대형주가 그렇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또 40%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22만 원 이렇게 올라오면 또 저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방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 시도한 거는 K반도체. 두 분 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 갖고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언급해 주신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무언가 크게 뭔가 이슈가 나와가지고 시장을 후드려 패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반도체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하이닉스를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재규 대표님이 발제하신 주제인데요. 제약바이오 얘기해 보겠습니다. 휘청거리는 제약바이오 매수 기회. 사실 셀트리온 제약 합병 추진 무산. 근데 이게 얘기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좀 오르던데 셀트리온이고 제약이고 둘 다 오르던데 지금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휘청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이제 아닌 것 휘청거리지 같고.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하, 그러니까 아니다. 예, 그죠. 이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지난주부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자금이 붙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오랜만에 뭐 삼성전자의 부핏이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로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 관련주에다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셀트리온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드려보자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순하게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합성 의약품을 뭐 생산하거나 그에 따른 국내 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가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주로서 전부 다 합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걸 합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셀트리온 주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이제 대주주 측에서 반대 의견에다가 표를 주면서 결국엔 합병이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우리나라 전체 제약 바이오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에 뭘 하나 좀 띄워서 말씀드려 볼 텐데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거 위에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 갑자기 더 광고가 왜 많이 이렇게 뜨네요. 많아요? 이거 어디 이게 보시는 뭐가 너무 거예요? 많이 뜨는데? 2대1이 좀 어려운가 보다. 이걸 좀 광고 보여드리기 엄청 좀 많이 애매한데 넣네. 제가 이거를 그러면 네. 말씀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코스피 급락 반등 과정 속에서 주요 업종 주가 변동률인데 코스피가 7.3% 올라오는 과정에서 바이오가 8.5%, 그리고 의료가 8.9%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많이 밀렸다가 제약바이오 쪽이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지수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지금부터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성장주 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네. 최근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19라든지 뭐 엠폭스라든지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제약바이오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력하게 이재규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광고 뜨는 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아, 그래요? 쥐젖 뭐 제거 광고가 나왔습니까? 이게 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공용 컴퓨터라서 검색하는 대로 나오는데 누가 뭐 이상한 검색을 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도 제약바이오가 네. 유창희 대표님의 그 포트폴리오 매력도 순에서 제반은 몇 위 정도 해요? 제약바이오는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매력도 한 4위 정도. 4위? 네, 4위에 3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매력도가 살짝 떨어지는 그 이유들은 뭐예요? 4위, 3위가 떨어지나요? 아니 1등에 비해서 뭐 2등에 비해서 뭐 이런 거. 그거는 저는 약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바 같은 경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가 내부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9월 달에 이거 문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유한양행도 지금 벌써 오늘 8월 16일인데 왜 발표 안 하고 있지? 슬슬 발표해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 현재 기술적인 모습은 또 모아가도 된다라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른 회사들은 사실은 하이닉스, 뭐 현대차, 뭐 삼성중공업, 뭐 KB구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실적 추정치가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스탠스대로 투자를 하되 외부 변수들,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일지, 경기 침체일지, 뭐 금리 인상일지, 동결일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쓰면서 그러면 내가 주식을 더 사야겠다. 아니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간다라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그런 관점이 아닌 것이죠. 내가 키트루다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공격적으로 가는 거고, 조금 확신이 없는, 나는 좀 자신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아예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일부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포트를 제가 설정하다 보니까 다른 쪽 대비해서는 매력은 있는데 좀 순위는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엇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한테 제약바이오 종목을 만든다면? 종목은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라서 조금 이따가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요거 빼고 다른 종목 요거 주신다면? 빼고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금 생물보안법이 9월 달 내로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경우가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을 규제할 때 유전자 치료 쪽에 대한 규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마크로젠이라든지 툴젠 같은 경우도 좀 엮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툴젠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기준으로 한 15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툴젠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물보안법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CDMO와는 좀 다른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또 변동성이 나올 때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툴젠이라는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 기업 지금 뭐 75,000원대인데 손절가는 뭐 7만 원대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올라오게 된다면 뭐 한 86,000원대 이 정도까지 한 15% 정도 목표치로 잡고 본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도 종목 하나 제바 쪽에서 주신다면?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본다라면 오늘 조금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좀 그 주주들이 실망감을 좀 느끼겠지만 그 셀트리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젠페트리 관련해 가지고 3, 4분기, 하반기 5천원 정도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셀트리온에 갈 수 있는데 저는 대신에 서정진 회장이 뭔가 발언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작년에 세계에서 합병을 했을 때 합병을 추진할 때 셀트리온 제약은 6개월 이내에 하겠다라고 본인이 말 던져놓고 이제 와서는 주주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셀트리온 제약은
완전히 낙동강 오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또 제 혼외자 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약은 대표가 앞서서 정리를 해야 된다. 단순하게 주주한테 던지는 건 아니다 생각했어요. 이럴 바에 처음에는 분할할 필요가 없었던 걸 분할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뭐 연말까지 혹은 내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 셀트리온 제약 갖고 있진 않아요. 참고로. 그러니까 회장님 이슈는 그 바이오시밀러 차원에서 좀 예. 진정성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원래 개인적인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원래 중립의 입장을 유지하고 주주들이 투표하는 데 따라서 따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약속했던 것들이 좀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키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셀트리온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합병하고 비율하고 뭐 설문조사에서 누가 반대하고 지금 무산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복잡해요. 결국 이거는 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약 입장하고 셀트리온 입장하고. 뭐 서정재 회장의 마음이죠. 아 서정진 회장 말이에요? 네. 이쪽한테 물어봐야겠다. 네, 어떻게 예, 일단 뭐가 뭐 좀 아니 나는 셀트리온- 그렇게 생각해.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아니 어떤 거요? 까놓고 얘기해서 두산그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두산 그렇죠.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밥캐, 합병.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했잖아. 그것처럼 네. 결국에는 오너의 마음인 거예요. 다음번에 저희가 띠를 하나 드릴 테니까 머리에 이렇게 달고 투쟁 이렇게 하고 나오시면 조금 더 컨셉에 알겠습니다. 아니 좋은 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누구 어떤 주주가 이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고 누구한테 나쁜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이 합병 비율이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셀트리온 제약에다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 같은 경우는 합병이 되는 게 좋았던 상황이죠. 근데 합병이 무산됐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주분들 입장이 좋은 거고 제약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셀트리온 제약 주주분들 입장에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아예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합병을 전부 다 해가지고 셀트리온 그룹을 운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서정진 회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엔 또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으로 이제 합병에 대한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이 셀트리온 제약 쪽에 주주분들 중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옮겨가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셀트리온 이슈까지 커버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저희 제작진이 발제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요거는 좀 짧게 가겠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불닭 지금 살까? 사실 불닭 뭐 실적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삼양식품이 분기 영업이익 2배 급증 좋은 실적을 내기는 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업종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떨어지는 sek터가 식품이에요. 물론 그중에 삼양은 1% 정도 오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빙그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12%, 6% 떨어지고 있어서 이전과 같은 그런 다이내믹함, 뭐 매력 혹은 뭐라 그래요? 트렌드, 분위기 요거는 조금 한풀 꺾였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식품 포트폴리오에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뭐 나 언제? 오 그래요? 식품? 식품. 근데 분위기 좀 꺾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꺾인 건 사실이죠. 주식 시장이 꺾이니까 같이 꺾인 거고. 꺾인 건 사실인데 사실은 저는 상향식품이라든지 롯데 웰푸드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앞으로도 더 좋게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불닭볶음면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 근데 식품? 네, 20년 넘도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오직 신라면만 먹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애기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같이 있다. 저희 애기들은 아직 너무 애기 너무 애기라? 너무 애기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5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이면 먹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요. 김치볶음밥도 아직 못 먹어서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고 지금 시가총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높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료업종군은 전통적으로 약간 고배당 주주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지금은 정체현상의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지만
충분히 저는 뭐 한 70만 원대 갈 수 있다. 그래서 뭐 50만 원 초반, 뭐 50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롯데 웰푸드도 상당히 주가가 별로 못 올랐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인도 쪽이죠. 인도 쪽에서 초코파이 상당히 인기리에 판매가 잘 되고 있고 공장도 계속 증설하고 있고요. 또 스낵 관련해 가지고도 전 세계 주요 거점 시설에서의 어떤 생산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면 롯데 웰푸드 주가가 지금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채팅창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애기야 불닭에 환장할 나이지라고 우리 입맛 변태님께서 입맛 변태님.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저부터 먹어보고. 저 본인부터 네. 맵긴 진짜 맵습니다. 근데 그런가요? 맛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이재기 대표님은 식품을 안 넣는다라는 개념에는 어떤 요인이 들어가 있는지 짧게만. 일단 뭐 시장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오늘도 거래 대금이 코스피 쪽에서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식품 쪽까지 자금이 넘어갈 여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배당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은 지금 주가 흐름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당 쪽에 대해서 노려본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통신주들이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삼양식품이 다른 음식료 기업들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다른 음식료 관련주들과 어떻게 보면 달라요. 레벨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갭상승이 나왔었던 가격대가 5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져본다면 저는 그러면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음식료 쪽에 자금이 들어갈 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진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편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보류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뭐 의견의 다양성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만의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리고 투자 전략, 매수 매도 전략을 잘 세워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공략주 오늘 아까 언급한 종목들이 꽤 있었는데요. PSK랑 동아소시오홀딩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부터 네. 아까 PSK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한 1분 30초,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투자 알겠습니다. 전략, 투자 포인트는요? 참 이 회사가 참 갈 듯 하면서 잘 못 가요. PSK가 참 무거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공정 세정 식각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 스크랩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장비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들어갑니다. 뭐 삼성에도 들어가고 하이닉스 들어가고 하나 마이크론도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들어가고 TSMC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이 HBM 증설을 위해서 혹은 생산량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캐파를 맞추기 위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전공정 장비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메탈 에처 시장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에 한 4천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소송전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연초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벨 에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기대감 가져간다라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가 넘거나 조금 안 되거나 해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 물론 최근에 보면은 지난 그 8월 1일, 8월 5일 하락한 거에 대부분을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오늘 약간 하락 전환된 것이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지켜볼 것은 21선 돌리느냐 여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1선이 무너진 하락 추세에서 21선이 돌아설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신에 21선이 돌아서는 게 확인되면은 그때부터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되는데 일단 오늘 상승했 지난 수요일 오늘 상승했다가
눌리는 상황에서 21선을 만약에 지켜준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강세 흐름도 네.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 4만 원, 4만 원. 26,500원은 네. 손절가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대표님도 한 1분 못 드릴 것 같은데 짧게만 간다면 예, 죄송합니다. 저는 예. 동아소시오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나 HLB 이런 기업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동아소시홀딩스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자회사 중에서 동아 ST도 있고요. ST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체바이오 쪽에 대한 생산 설비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CMO 쪽에 대한 수혜로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동아 ST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아 ST가 이제 스텔라라 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를 내년부터 올해 말부터 유럽 쪽에서 그리고 내년엔 미국 쪽에서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동아소시홀딩스입니다. 자, 그럼 두 분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